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주제 한번 전체 지문 몇 개 확인을 하고 나서 나머지 내용들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됐던 개념, 용어의 정의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불렀었고요. 좀 어려웠던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봤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요건이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증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됐었고요. 주요한 지문 몇 개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페이지 첫 번째 박스 보시게 되면은 3번, 4번 지문 같은 맥락이죠. 해서 자, 공인중개사의 기본 정의, 이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박스 3번 지문 보니까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포함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합니다. 4번 지문 비슷한 같은 맥락이죠. 외국의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밑에 두 번째 박스에 2번 지문 답으로 뽑았던 지문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법에서 정의하기를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뭐라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있었죠. 자연인의 경우 공인중개사여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소위 이제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바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해서 이 개공이라고 하는 범죄는 자연인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법인도 항상 떠올리면서 같이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일단 외운 대로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자라거나 중개업을 영위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금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서 검토해 보게 될 게 4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 관련한 쭉 지문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틀리게 나왔던 게 4번 지문, 5번 지문 두 개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문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지문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조건 갖춰야 되죠.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그래서 4번 지문에 이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의 정의가 맞고요. 5번 지문,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됐죠. 그래서 그냥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를 보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게 된다 해서 4번, 5번 두 가지 지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지문이 여러분 교재 4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4페이지 그 1번 지문 한번 체크해볼까요?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제일 끝머리 가서 뭘 가야 돼? 단순 업무 보조하는 자에서 옳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에 2번 지문부터 나와 있는 거, 2번 지문 틀리게 구성됐네요. 가볼까요?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미 틀린 거지. 중개보조원은 어떻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 그래서 2번 지문 틀리게 뽑았고요. 3번 지문 답이 됐네요.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까지 맞는데 중개업을 하는 자, 틀렸죠? 중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업무 보조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개보조원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리게 뽑았고요. 4번 지문도 틀리게 뽑았네요.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제일 뒤에 가서 뭘 찾아야 돼? 단순 업무 보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확인 설명을 한다. 이런 것들은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외운 대로 대입을 하셔야 돼. 보면서 대충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게 외워서 대입을 해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지문.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또 그 7번 지문에 인장 등록 의무가 있다 해서 자, 나중에 확인 설명, 중개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확인 설명과 관련되어 있고요. 확인 설명에서 문제가 되는 게 서명 및 날인이란 주제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이라든가 또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중개보조원에 관한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4페이지에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기속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4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보니까요. 1번 문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자,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보장, 그 외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중개보수라든가 손해배상 책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직결되는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요. 돈 받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개공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슈가 되는 게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 외에 중개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인데 이 문제는 나중에 쭉 공부를 하다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에 지정하고요. 협회 설립 인가라고 하는 것을 국토부 장관이 담당하는 답은 2번인데 큰 이슈는 되지 않아요. 아주 어려웠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예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예, 옳은 표현 되겠고요. 2번 지문부터 이제 어렵기 시작합니다. 심의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혀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3번 질문.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회에서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게 된다 해서 이 제척이라는 것은 이해관계는 빠져라 이런 얘기가 제척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옳은 편. 일단 4번이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서 미리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는 거 해설이 나와 있고요. 역시 까다로웠던 문제. 근데 여기에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런 식의 문제. 지금 이제 나중에 2수는, 3수는 돌 때 여기에 주어진 자, 해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거에 답이 됐던 것들을 분석해내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이럴 때 계속 외우려고 하시면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그 정도 4번 정도까지 보셨고요. 5번 질문. 심의위원회 회의는 저지경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경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 회의를 열고 출석경 과반수로 의결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나 다 동일한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3번까지 가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것은 해서 1번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된다 해서 옳은 표현. 근데 의미 없어요. 외울 수 없으니까. 2번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서 큰 의미 없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 여기에 따라야 됩니다. 여기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출제되어 왔던 영역 중에 하나가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에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모두에 한정한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게 될 텐데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미리 의결을, 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 직접 시험을 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그냥 3번이 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전통적으로 내왔던 영역이 3번 문제 관련해서 바로 3번 지문인가요? 예,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쫓아가시면 안 돼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도 공부를 좀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75점에서 80점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법이 좀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80점, 90점을 목표로 하시는데 글쎄 뭐 목표를 삼는 건 뭐 자기 자유의지겠지만 항상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5페이지에 하단부에 핵심 지문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지문과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누가? 시도지사가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미리 의결을 거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직접 시험 출제 기간이 될 수가 있다. 그 정도고요. 넘어가서 자 6페이지 가서 검토해볼 내용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 첫 번째 박스 2번 지문 답이 됐네요.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자격을 응시 자격을 정지하게 된다 해서 요걸 가지고 한번 답을 뽑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계략적인 사항 시험 시행 기관회장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고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2월 28일까지 계략적인 사항을 공고하고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공고를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시험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결격사유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돼서 자 이 무효 처분이 있고 나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물론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실제 시험 원서 접수할 때는 자격증이 있으면 더 이상 응시를 할 수 없게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저는 이제 26회 때 이걸 2개월에서 틀리게 뽑았는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 얘기는 이제 시도지사가 교부한다라고 하는 건 스토리가 다시 가셔야 돼. 시도지사가 하는 일들 스토리가 이렇게 가죠. 첫 번째 자격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실무 교육이라고 하는 거 연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시도지사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자격 취소 처분하고요.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된다? 시도지사가 되게 된다. 큰 그림 잡고 가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그림을 자꾸 잡아주셔야 돼. 자, 비교해서 등록 관청은요. 개설 등록을 받았었고요. 각종 신고를 수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 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무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여러분 자료 6페이지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답이 됐네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합격자에 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해서 자 이게 숫자 바꿔치기했네요. 26회 때 1개월 내 요걸 가지고 2개월 내 우리 교재 6페이지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5번 지문도 틀리게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해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자, 살 붙여야 되죠. 자격증 교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도지사. 그럼 재교부도 누가 하겠어요? 시도지사. 그럼 누구한테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 바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결국은 체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교부 등에 관한 주제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거기 이제 관련 기출문제 하단부에 보니까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23회 때 나왔고 잘 내지 않는 영역입니다. 보니까 기억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지금 자격 시험은 누가 시행한다? 시도지사. 근데 국토부 장관이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을 하도록 결정을 한다면 이에 따라야 된다 해서 기업은 전통적으로 나왔던 주제고요. 이 니은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게 아니라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디귿번 시험 시행 경우는 작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국토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틀렸죠? 교부하는 건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관련한 기출문제 확인해 봤고요. 자, 공인중개사가 됐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게 자격증 양도 양수 할 수 없죠. 자격증은 양도 양수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도 관련한 쟁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옆에 핵심 지문 중에서 3번 지문 틀리게 구성됐으니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뭐 허가고 뭐고 떠나서 양도, 양수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4번 지문 보시게 되면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틀렸죠. 양도, 대여 금지가 됩니다. 5번 지문요. 무자격자인 의리 공인중개사인 감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그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무자격자는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되고 단순하게 자금을 투자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었고요. 6번 질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틀렸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했다면 그건 양도, 대여 행위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해야 되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판례 지문이 될 것이고요.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막 몰입하는데 썩 좋지가 않아요. 이때도 가장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 대여 받는 행위 이게 금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 사유고 1년 1참 등에서 여러분 교재 8페이지 가서 관련 기출문제 28회 때 문제를 보면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억번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가 되게 됩니다. 자, 니은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디귿번 비슷한 거 대여하는 행위, 리을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자, 출제하는 기술 좀 분석해 볼까요? 원래 법조문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는 행위 금지되어 있고요. 거꾸로 다른 사람이 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양수, 대여를 받는 행위도 다 금지가 되어 있다. 이게 법조문 순서예요. 그럼 출제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된다는 거지. 예부 답에 툭 던져놔. 그리고 뒤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내는 출제 기술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숙달되면요. 뒤에부터 읽은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 자, 이 박스형 문제는 무조건 뒤에서부터 치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우리가 외운 순서라고 하는 것이 보통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겠고요. 자, 유사명칭 사용 금지라고 해서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8페이지에 거기 1번 지문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똑같은 지문이니까. 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공인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해서 사용했다 할지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유사 명칭 사용 행위는 금지가 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라든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무실 이름을 부동산 뉴스라고 붙이고 그 명함에다가 대표라고 표시를 한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자 보기에 따라서 다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사 명칭 사용 행위에 걸려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이런 행정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지난 시간 우리가 중간에 지금 1년 1천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1년 1천을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3년 3천을 외우자. 그래서 외웠던 것이 이런 게 있었죠. 개개직상증투에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거나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직접 거래, 쌍방대리, 증서 등의 중개 매매, 투기 조장 행위, 그 다음에 시단 방해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시세라는 표현에서 들어갔었고 단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해할 때 방해하고요. 그다음에 중개 의뢰 등 관련해서 의뢰 이런 것들 시단 방해도 다 3년 3천 사유가 된다. 오늘 외우셔야 돼. 지난 시간에 한번 가볍게 맛을 보셨는데 개개직상증투, 그 다음에 시단방의라고 해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머리 글자로 따서 외워간다는 심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의 이런 식으로 봐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중개와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 주요 포인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중개라고 하는 것은 권리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중개라고 부르고요.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죠. 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소유권 안 나옵니다. 지상권, 법정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의 권리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 그래서 권리의 범주가 있었고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개념 관점에서 파악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관련 기출 핵심 지문을 보니까 2번 지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자기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 행위에 해당된다 해서 이건 좀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거의 요즘에 안 나오죠. 그래서 원래 법조문이 그런 식이야. 거래 당사자 간 권리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는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 건 별개 문제로 최소한 뭐라고요? 얘들은 중개는 아니다 해서 거래 당사자 간 권리 특실 변경 알선인데 이 무자격자가 결국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직접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뭐는 아니다. 이건 중개 행위는 아니다라고 할 것. 해서 좀 오래전에 나왔던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그 밑에 내용 중에서 6번, 7번, 8번 세 가지가 이 파트에서 답을 뽑고 있어요. 6번 질문 보니까요.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개가 뭐라고요?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권리의 범주는 뭐가 있다고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권리의 한 범주가 된다. 7번 질문 중개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에 권리에는 저당권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다고요? 이건 민법 물어보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특실 변경 알선 이라고 하는 범주 권리의 법정 지상권 저당권에서 소유권 안 나오고 항상 뒤에 있는 것들 나오죠. 8번 질문요.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옳은 표현에서 이게 알선이라는 개념은 객관적 관점에서 파악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지금 이제 지상권 얘기 하나 끌고 들어왔었고요. 저당권 얘기 끌고 들어온 사례에서 권리의 범주 가지고 장난쳤었고요.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하게 된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중개업에 관한 주제. 중개업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 시험 문제 포인트는 보수를 받고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중개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이슈가 지금
자, 업으로 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부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되고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의 범주 관련해서 자, 마저 볼 것이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3년 3천에 하는 예시가 무등록 중개업에서 3년 3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설령 무등록 중개업자에 의해서 중개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어떤 케이스냐면 갑이라고 하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을과 그 다음에 병을 중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 이루어진 법률행위, 매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설령 무등록 중개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얘한테, 병한테, 을한테 중개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자체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무효가 되게 되면요, 받은 이익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다 토해내야 된다. 요 정도까지 미리 보셨고, 자, 여러분 자료 이제 10페이지에 관련 핵심 지문 중에서 2번 지문 가볼까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중개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3번 지문 답이 됐네요.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서 자, 포인트 보수를 받고 뭐를 하면 업으로 하게 되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 사람은 토지만 중개를 한대. 지 맘이지 주택 가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반드시 주택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키워드 보수 그리고 업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이건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6번 지문 답이 됐네요.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하여 점점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부수 들어가면 그냥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해서 6번 지문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지문 중에서 7번 지문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단 1회 점점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틀렸죠? 단 1회 우연히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8번 지문요.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 매매를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우연히 들어가면 어떻다? 1회 들어가면 중개업이 아니다. 부수 들어가면 어떻다고? 중개업이고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정도 보셨고 9번 지문도요.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오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자 뒤에 빼버리고요. 보수 있고 업 있으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지문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지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틀렸죠? 보수 있고 업으로 하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 11페이지 핵심 지문 2번 지문 하나 볼까요?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를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 처벌의 대상이 된다. 틀렸습니다. 자,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 3년 3천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개 의뢰인 자체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대해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해서 자, 이게 되게 이렇게 길게 써 있는데 의뢰한 사람 처벌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말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다시 무등록 중개업자 자체는 어떻다? 처벌을 받겠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어떻다? 처벌 대상이 아니다. 4번 지문도 마찬가지죠.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서 자, 요것도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등록 중개업자 자체에 대해서는 뭐예요? 3년 3천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이 사람에게 의뢰한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27회 때 문제 기업본부터 보겠습니다. 기업공인중개사
게일 끄트머리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기업번 오른편 되겠습니다. 니은번이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 다른 거 필요 없고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중개업무 수행 포함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정의가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또는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보조. 그다음에 디귿번 공인중개사로서 고액 공인중개사에 고용돼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에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이거랑 착각할 수 있는 게 중개보조원이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라고 하는 거 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어떻다? 이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게 됩니다. 리을번 우연한 기회 1회라고 하는 것. 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업이라고 하는 거 반복성. 그래서 부수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되는 것이고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식 틀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료 중개대상물의 권리 중개대상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주연 이슈 확인하고 나서 쟁점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떤 것이 중개대상물이냐 또는 그에 해당하는 권리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석을 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면 나중에 중개보수라고 하는 거 제멋대로 받을 수 없고 법정 중개보수까지만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중개보수를 뛰어넘게 받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관련해서 대토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그 토지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이슈가 됐고요. 건축물 관련해서 분양권, 장차 건축될 건축물이라든가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러나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동호수가 특정이 되어 있느냐, 특정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정착물 중에서 자, 세차장 구조물, 이게 간간히 구성이 되고요. 좀 어려웠던 것이 부합이라고 하는 거.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 정착물이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플랜카드 붙여서 나무에다가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다라고 공시해 놓은 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외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재배된 수목이나 농작물,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독자적인 정착물. 그래서 바로 토지 정착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한편 권은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 재배하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자,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독자적인 정착물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개대상물. 자,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등기된 임목, 공장재는 광합재단. 그리고 이제 문제 구성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선박은 준부동산의 일종이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얘기하는 중개대상물의 범주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동산이라든가 무형의 재산권 이런 것들은 소위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30회 때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중개대상물의 범주를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얘기하는 중개대상물,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밖에 정착물,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적 거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이것은 자,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 자, 지문 가지고 이제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료 12페이지 첫 번째 박스 지문을 보니까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 뭐 상관없죠. 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중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중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유치권이라고 해서 뭐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중개대상물 특정할 수 있고요. 사적 거래가 가능한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 이제 민법 얘기를 같이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겠고요. 그 밑에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12페이지 세 번째 박스 4번 지문 가볼까요?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는 아파트 입주권. 포인트 뭐야?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었네요.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쭉쭉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 아니고요. 분양권은 뭐가 된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근데 아까 그 4번 지문은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13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동그라미 제일 끝머리에 대토권 나와 있죠? 대토권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자, 분양계약이 체결돼서 동호수가 특정된 장착 건축될 아파트, 이걸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으면 분양권,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끝머리 입주권 나와 있죠?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네 번째,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이게 이제 등기된 임목을 얘기하고요. 광업재단 역시 어떻다?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두 번째 항목, 소위 분양권에 관한 부분하고요.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등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기억번 자주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3박은 뭐라고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주 내요. 그래서 20톤 이상, 20톤 미만 말장난합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3박은 모두 준부동산의 범주 중에서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요. 니은번 끝머리 나와 있죠? 세차장 구조물 이겁니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기 때문에 세차장 구조물은 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제발 읽지 좀 마요. 외운 걸 찾아보셔야 돼. 계속 외웠던 걸 체크해내는 식이지 일 없이 뭐 읽어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이런 것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할 것.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대토권 나와 있죠?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저처럼 이렇게 끊어만 읽어가시는 거야. 3바, 그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 무형의 재산적 가치, 대토권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오히려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걸 접근해 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뒤만 딱딱 끊어서 보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선바, 세차장 구조물, 무형의 재산적 가치, 대토권 모두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3번 문제예요.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이걸 세 글자로 분양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이 돼 있으면 뭐라 부른다?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고요. 영업용 건물의 비품은 동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귿번 보니까 무형물 나와 있죠? 무형물, 영업상 이점, 뭐 권리금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중개 대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1번 대토권이라고 하는 거 중개 대상물 아니다라고 해서 중개 대상물은 기억번 하나밖에 없고요. 니은, 디귿, 리을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런 식의 취지.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번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고? 특정이 되면 분양권이라고 해서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니은번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밖에 정착물에 해당돼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앞에 수식어 보면 되게 어려워져요. 자, 등기는 임목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모두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디귿번 끝머리에 세차장 구조물 나와 있죠? 아까 한번 나왔던 문제죠.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리을번 허가구역 내 토지 상관없어요. 토지 사적 제한, 아까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허가구역 안의 토지, 허가구역 밖의 토지 필요 없습니다. 빨간 토지, 파란 토지 필요 없습니다. 특정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고 사적 거래가 가능하면 이건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는 최소한 아닌 거 디귿번은 무조건 죽여버려야 돼. 제일 쉬운 게 디귿번 세차장 구조물로 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럼 이제 3번하고 5번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 중에서 쉬웠던 게 기억번 이런 것들 되게 간단하잖아요. 기억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디귿은 빠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가셔야 되고 리을번도
약간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분석이 드렸고 5번 문제에 30페이지 나왔었고 제일 특이했던 문제예요. 그동안 좀 안 내왔던 식의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자, 먼저 미채굴 광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살긴 게 아닙니다. 국가 겁니다. 땅 밑에 금이 있다고요? 미채굴 광물은 누구라고요? 국가 거야. 그럼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다 없다? 거래할 수 없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이 문제만 특이했어요. 그동안 문제랑 좀 특이하게 30회 때. 두 번째 온천수. 자, 이것도 부합되는 거죠. 온천수만 사적 거래가 되는 게 아니죠. 토지 소유권은 부합하는 것이지 지하수, 온천수는 당연히 좋다. 땅을 사고 팔면 같이 따라가는 거지 온천수만 사고 팔 수 있는 자 여기 그 밖에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부합이라는 개념. 자 디귿번 금전채권 이건 부동산이 아니죠. 금전채권 돈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 아니라고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 이것도 부동산이랑 아무 관련 없죠.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워서 이건 민법적인 요소가 필요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자, 이 문제 나왔다고 해서 이거 쫓아가시면 안 돼. 나머지 루틴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캐치내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그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가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에 관한 주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결격사유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제한 능력자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제한 능력자 등 해서 이 제한 능력자 등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근데 뭐 들어가면 안 된다? 피특정 후견인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드렸었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거 개인 회생 신고랑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문제 출제 포인트. 그래서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할 수가 없다. 처벌기간 미경과라고 해서 유자업업 들어가는 거죠. 집행유예 기간 정확하게 시작할 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즉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 중개업에 투입될 수 없다. 개설 등록도 할 수가 없다. 금벌자개라고 해서 자, 큰 죄를 졌든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설 등록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물론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자, 바로 자유형과 벌금형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 자유형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은 어떤 법이 됐든 간에 무조건 위반하면 3년 경과되지 않았을 때 처벌이 종료가 됐다 할지라도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즉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 취소 중에서 해산이나 등록 기준 미달은 이 사람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외에 법인에 있어서는 이런 일정한 결격사유자가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 봉직하고 있다면 이때도 이 법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하여튼 결격사유 파트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매년 100%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변수들이 워낙 많아. 뭘 시험에 낼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자 그래서 관련한 지문 몇 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문은 큰 의미였고 여러분 교재 17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자 지금 8년 동안 7년 동안 거기 이제 16페이지에 2번 지문 하나 답이 됐으니까 하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2번 지문이요.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우리가 지금 뭐가 있어? 실형을 선고받고 라고 되면 3년 미경과 시 어떻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근데 2년 차가 됐으면 어떻다? 이때는 중개업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17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1번 30회 때 문제래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결격사유 아니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 얼마? 3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결격사유자가 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겁나 쉬웠어요. 겁나 쉽게 뽑았다고요? 금액 그냥 거저주는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냥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번이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제일 끄트머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것도 뒤부터 보는 거야. 그러면 대충 감을 잡는 거야. 4번 보니까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와 있죠? 대강 보자고요.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 정지 기간 중일 때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래서 유자업업 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금벌자격 중에서 벌금에 관한 것을 갖고 이슈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30회 문제 중에 제일 간단하게 나름냈던 문제 중에 하나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일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자, 이게 어려웠어. 피특정 후견인 나와 있죠? 아니라고. 결격사유자는 뭐가 있어?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포함되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기업번 결격사유자 아니고요. 니은번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고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집행유예,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해야 되죠. 성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얘기는 소위 장발장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사안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바로 선고유예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격사유랑 관련이 없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 이거 쉽다. 유자업업에 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을번 자, 자격이 취소가 되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맞죠? 이거 읽을 때도 앞을 읽으면 안 돼. 자격을 자격증을 대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결격사유자는 디귿과 리을 두 가지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정도. 3번 문제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안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결격사유자입니다. 2번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결격사유자가 아니죠. 이게 장발장 사건이라고.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앞에는 몇 개 있었죠. 하나가 자, 실형을 선고받고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 그 다음에 자격 취소, 개설 등록 취소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답은 2번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 이게 뭐냐면 미성년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미 법조문에 나왔던 얘기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 테크닉을 보게 되면 거꾸로 가셔야 돼.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렇게 이제 가게 되면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은 앞에는 뭐가 들어간다? 금벌자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파트가 어려워. 외울 게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데 이 파트는 어떻게든 맞추셔야 돼. 확률상. 왜? 얘는 100% 무조건 한 문제씩 구성하는 영역이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가볼까요?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안 되죠? 우리가 결격사유자가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면 그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니은번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 이러면 없어. 파산 선고랑 착각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격사유자가 아닙니다. 디귿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된 후 4년이 된 자, 아까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었고 4년이 됐으면 당연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고 개설 등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을번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앞에 다 필요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때는 어떻다? 이때는 자, 결격사유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금 결격사유자는 기억하고 내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파트가 좀 어려워요.
형사법 관련한 내용까지 알아야 되니까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자,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서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게 이제 결격 사유지 아니죠. 벌금형은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 3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기억 1번 지문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즉 결격 사유자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번 갑이 부정한 방법은 점점점 자격이 취소가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뒤번 보셔야 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어떻다? 결격 사유자가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 보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어떻다? 3년 경과되지 않았을 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자, 3번 보니까요. 뒤를 봐야 돼.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나와 있죠? 뒤만 보시면 어렵지 않다고요. 외웠던 거 바로 대입할 수 있어요. 4번 지문에 보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서 등록이 취소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예외 있었죠. 개설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산 등록 기준 미달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나름대로 어렵게 구성했고요.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지문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파트를 가실 때는 계속 외우셔야 돼. 기본 틀을 외운 다음에 뒤만 딱딱딱 끊어서 자꾸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요걸 경우수를 막 따지잖아요. 시험 보실 때 머리 이제 돌아버립니다. 모를 얘기가 부지기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7번은 뭐 다음 순서 때 얘기합시다. 자, 다시 이 그럴 시간 한 번 더 외우셔야 돼. 다 갑시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냥 같은 의미니까 유자, 업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금벌작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어떻다?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자, 바로 결격사유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에 자, 벌금형은 이 법 위반해서 300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 법, 다른 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설 등록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뒤쪽을 자꾸 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전제는 물론 외워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거의 다 문제 체크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있었고, 자, 마지막 주제가 우리가 개설 등록 관련한 주제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자, 개인의 경우 자, 우리 앞에서 자, 공인중개사 자격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개인의 경우 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사무소 확보했을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자격도 취득해야 되고 실무교육도 받아야 되고 사무소도 확보해야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 20페이지 가서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이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오른편. 그래서 변호사는 개설 등록 기준을 그대로 다 적용을 받게 된다. 1번 지문 오른편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한번 답이 됐던 거 변호사 얘기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대부분이 지금 뭘 갖고 출제하냐면 법인에 있어서의 개설 등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출제 이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 있어서 개설 등록 기준 다시 머릿속 생각해 봐야 돼. 자본금 5천 이상 사회적 협동기업 제외라고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대표자 공인중개사 예외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이슈 실무교육 전원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대표자, 임원, 사원의 경우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분사무소 책임자의 경우 지점이라고 그랬어요. 이 분사무소 책임자의 경우 어떻다? 바로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으고 그 외 지역농협 등은 개설 등록 기준 자체를 어떻다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정도로 이건 100% 이제 나오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관련한 지문, 핵심 지문 두 번째 박스에 2번 지문 가볼까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유한 책임 회사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상법성 회사의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걸 다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각종 회사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 5천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3번 지문 한 명 회사 5천 미만이더라도 틀렸죠? 회사는 다 뭐라고요? 회사는 5천 이상이 될 것. 자, 그 다음에 지문 중에서 5번 지문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7명이라고 한다면 그중 2명이 자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틀렸죠? 자,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이 7명이다.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니까 7명의 3분의 1 이상은 2.3명 나오나요? 해서 결과적으로 3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 7번 지문 가설 건축물 대상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경우 중개업 등록 허용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확보에서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면적 이런 거 제한 없습니다. 면적 제한 없는데 가설 건축물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거. 8번 지문에 면적 나와서 틀렸다고요. 그래서 그다지 중요한 지문 아니고요. 그다음 9번 지문 요건 하나 이제 기억을 해야겠구나. 지금 기업 공인중개사,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다 해서, 자, 설명 하나 드릴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사무소를 확보할 때요,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다. 거의 뭐 출제는 잘 되지 않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21페이지 핵심 지문 중에서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이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협도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해서 틀렸죠? 똑같은 지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협에 있어서는 또 지역농협은 개설 등록 기준을 요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보게 됩니다. 나머지 그 옆 문제들은 단순한 문제고요. 넘어가서 23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볼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하여튼 요거는 그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교재 거의 도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자, 개설 등록 신청 등 관련해서 소공, 개공은 기본적으로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개설 등록 신청했으면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지할 것. 그리고 좀 어려웠던 게 오늘 이제 공부할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거.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거. 자, 바로 할 때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 교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협회 통보.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우셨어요. 교부, 그 다음에 취소, 정지, 신고. 그래서 이런 게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담당하는 게 개설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취정신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설 등록 취소 아예 문 닫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그 다음에 각종 신고를 받은 데에서 교취 정신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첫 번째 핵심 좀 박스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지문요. 소속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중개사무소를 두려운 지역을 관할한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할 수는 없다 해서 여러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소공은 나중에 보겠지만 기존에 일하는 데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고용 종료 신고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때 즉 소공 자체로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예, 그리고 거기 3번 지문 소속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틀렸고요. 6번 지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종별을 달리한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가 법인으로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종별을 달리한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그럼 기존에 필요 없어진 등록증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는 지문 되겠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4번 지문 볼까요? 국토부 장관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증을 교부한다. 자, 이것도 일 없이 이렇게 주고
등록증 교부하는 사람 누굽니까? 등록관청, 시군구에서 교부하는 거지 국토부 장관이 교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갈 때요, 자, 훈련하실 게 뭐냐면 주어서로 끊어서 읽는 훈련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읽다 보면 얘기에 취해버려요. 그래서 틀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9번 지문, 답이 됐던 지문이네요. 등록관청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틀렸죠? 누구한테? 협회에 통보를 한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 통보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뭐, 어떤 사안? 교취정신이라고 해서 교취정신. 자, 교부 처분. 나중에 문 닫게 하는 게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그 다음에 각종 신고 등을 받은 때 교취정신 있으면 자율 규제를 하라고 협회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래서 교재 24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보니까 협회에 통보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서 1번 등록증 교부한 때, 자 2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이게 좀 어려웠어. 그래서 지금 교부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각종 신고를 받은 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3번 신고를 받은 때, 4번 신고를 받은 때, 5번 업무 정지 처분을 한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답은 2번으로 조금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지금 이제 등록증을 교부했다. 그럼 새롭게 가게에 문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문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일정 기간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신고를 받은 때 등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등록관청에서 중개사무소 그 많은 중개사무소 하나에 하나 통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 규제를 위해서 협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고 나중에 협회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면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다.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오늘 본론 개공의 금지 행위 등부터 이어갑니다.